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 부족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안종범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용섭 의원께서는 국세청장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건설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안종범 의원께서는 조세 재정 전문가 그리고 복지 전문가로서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정책위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섭 의원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정부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정말 자세라고 봅니다만은 과거에 없었던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특히 세수 부족과 함께 요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 가계부를 발표한 것은 저는 참 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을 국정과제로 구체화시켜서 이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고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다만 이제 시도는 좋았지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게 이 중앙공약 135조 중에서 그 중에 한 62%는 세출을 절감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한 38%는 국세나 세액 수입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지금도 우리나라 세출 규모가 재정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GDP 대비 3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42.7%거든요. 그리고 EU 평균도 50%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현재보다 좀 늘려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를 현실화하지 않고 현재도 적은 재정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공약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사회 양극화 그리고 분단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재정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여가지고 이 많은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세에서 한 48조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년도 세제 개편부터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내년에 세수가 얼마 더 들어오냐? 원래는 한 4천억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이거든요. 이 공약 가계부에 보면 내년에 국세에서 7조 6천억 정도 늘린다고 그랬는데 금년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 원입니다. 이건 전혀 공약 가계부하고 현재 세제 개편하고 따로 가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해가지고 27조를 걷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하는 건 참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다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27조를 올려놨는데 실은 지하경제 규모가 지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정가의 보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세금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좀 줄이고 세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하경제 양성한다 해서 세정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종범 의원께서는 이 소위 공약가계부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또 주장하셔 왔던 분인데 의견이 특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공약가계부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우리 재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수반하는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고 하는 게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는 믿을 수 없다. 어떤 공약도 어차피 안 지켜지는 거다라고 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들어 있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부터 실제로는 총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거를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 가계부라는 형식으로 국민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수위 그리고 집권 후에 각종 국가재정 전략회의 그리고 국가재정계획 그리고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 즉 공약 가계부를 지키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실험이 성공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의 어떤 신뢰가 어느 정도로 이제 확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여야 간에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연 이 지출을 60% 정도 줄여서 조달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과 비과세 감면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출을 줄인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EU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근본 원인이 방만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많은 국가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위기가 극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OECD나 많은 이제 국제 기구들이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출 부분을 더 많이 잡아야 된다. 6대4 정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꾸로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욕을 상실시키고 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재정을 더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0% 정도를 135조 중에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가능성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사실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SOC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경우 SOC의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과다했다라고 하는 학계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OC 부분을 줄이는 과정에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기에 연간 지출이 되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OECD 국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도 국가는 우리보다 이 고령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벌써 이미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의 경우 지출도 이대로 가면은 고령화 때문에 필요한 지출 부분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지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단 이제 재원 조달 측면은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재원 조달 말씀하시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4천억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는
1조 원 넘게 되는 걸 지금 현재는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 48조를 국세를 통해서 이제 재원 조달한다라고 공약 가계부상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과세 감면이 18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야당이 협조해서 이미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을 통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둘 합하면은 2017년까지 15조 재원이 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3조입니다. 그거는 내년 내후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측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지하 경제 양성화인데요. 지하 경제 양성화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세무조사 강화에서 얻을 게 없다. 세무조사 강화에서 더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과거 같이는 힘듭니다. 그건 국세청장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식의 세무조사 강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무조사를 과거식으로 강화를 해도 더 이상 더 추가로 거둬들일 세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세를 하거나 체납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으면 국세 당국은 어차피 못 거둘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FIU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어떤 정보의 활용을 통한 이 세무조사의 이 강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연간 한 가장 현실적으로 잡아서 한 6조, 7조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FIU법이 조금 늦게 통과가 됐지만 통과돼서 그게 실효성을 발휘하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그걸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역외탈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또 더더군다나 국내의 이제 과세 정보 교환뿐만이 아니고 국제 간의 과세 정보 교환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심지어 스위스조차도 이제 협약을 맺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면은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많은 역외탈세 부분을 밝혀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세수로 확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좀 몇 가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슈를 조금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 과거처럼 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런 이제 인식은 참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IU법이 돼도 금융실명제 자체가 지금 구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판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셔야 이 FI법도 실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주십시오. 우선 이제 크게 세계 각국을 분석해 보면 그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있고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죠. 그리고 북구 국가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데 저는 우리가 뭐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적정 부담 적정 복지 국가로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방만한 재정 운영 이건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몸무게가 90kg으로 이렇게 비만한 사람은 몸을 빼야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지혈증이다, 고혈압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감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몸을 뺀다고 해서 체중이 70kg도 안 나간 사람이 같이 감량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적정 수준으로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저체중인 사람은 살을 좀 찌도록 노력을 하고 무거운 사람은 빼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OECD 34개국 중에서 GDP 대비로 보면 가장 재정 규모가 적은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체중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OECD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뭐 선진국들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종범 교수님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무슨 슬로바키아다, 폴란드다, 터키다, 그리스다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재정 규모가 적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상황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정화해가는 게 중요한데 과연 여기서 84조나 5년 동안에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종범 의원님께서는 다행히 이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금년부터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대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진짜 써야 될 돈이 복지로 아니 4대강으로 돌아가 버린 예산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4대강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이쪽으로 돌려 쓴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21조 내지 22조 정도 이제 정부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근데 5년 동안에 지금 세출해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4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년에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액법으로 했을 때 이게 실제 늘어나는 금액으로 했을 때 2조 5천억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게 5년 동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4,400억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세제 개편 발표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봉급생활자다, 자영사업자들이다 이런 분들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비판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4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을 소득세의 경우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면서 한 4천억 정도가 세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이 2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한 4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게 100억이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근데 공약가계부에 보면 내년에 2014년도에 7조 6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제 개편은 마이너스 줄어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어긋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물론 2조 5천억을 순액법이 아니라 누적법으로 그냥 5년 동안에 늘어난 걸 다 합치면 한 11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부가 조달하려고 하는 국세 금액 48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다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요. 지하경제가 양성화해서 5년 동안에 27조를 거둬들일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FIU에 이제 통보하는 우리가 이제 FIU로부터 국세청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늘어난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지하경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세금계산서나 이렇게 다 노출돼 있는 것은 그거는 지하경제가 아니고 현재 양성화되어 있는 것을 과세 자료로 포착을 못한 것이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세 자료로 활용이 안 되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걸 노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의욕은 높이 사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저는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감면해 드렸거든요. 세금을 감면하면 물론 고소득자, 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만 혜택은 꼭 그분들한테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많으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편익을 누립니다. 그러면 편익을 누린 만큼 세금을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적정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은 봉급생활자들 세금이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이다 16,000원 늘어나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했던 부자 감세를 좀 철회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나 중산층의 세금을 늘렸다면
어느 국민이 10,000원이나 16,000원 한 달에 늘어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고소득층에 대한 것은 손을 대지 않고 중산층부터 손을 대니까 이게 분노했고 대통령께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네, 그 문제는 아주 굉장히 더 많이 논의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로부터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요. 아까 이 의원께서 제기하신 그 재정 규모, 이 적정 재정 규모 이거는 좀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수가 크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2000년 이후를 쭉 봤더니 금년처럼 세금이 안 거친 해가 한 해도 없었어요. 제일 세금이 지금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나쁜 게 부가세, 관세 이쪽에서 세금이 덜 들어왔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문제는 세수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돈이 안 거치는데 이 공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고 거기에서 이미 지난번에 19조 추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경도 상당한 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내년엔 4% 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세금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시죠. 아니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좀 반론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거 갖고 시간을 계속. 아니요, 그런데 저도 오늘 그러시죠. 중요한 말씀 그걸로만 그치겠습니다. 그 세출 삭감 이야기하시고 여러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많이 같이 해야 됩니다. 단 이제 우리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결국은 우리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조세 부담도 작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출 수준을 늘린다면 그만큼 조세 부담률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같이 상당히 많은 성장 동력이 필요한 나라는 사실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상당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앞으로 지출 규모가 늘 수 있는 분야가 복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혹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의 조달을 조세 부담률의 제고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선은 국민 부담률을 빨리 현실화해야 됩니다. 즉 사회보험료 부분을 선진국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우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의 차이가 선진국은 다 10%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5, 6%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보다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여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제 학계에서 계속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지출도 느리고 또 세금보다는 이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더 느리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까지 동의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줄이고 국민 부담률도 낮은 수준으로 즉 저부담 저복지로 어느 정도 가다가 가능하면 조금 더 높여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가자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FIU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광도 원장님께서도 FIU 이제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거둘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명법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동안에 과세 당국이 국세청이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세무 조절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체납을 정리하는 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FIU의 경우는 CTR, STR이라고 해서 현금 거래가 과도하다든지 혹은 의심스러운 계좌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국세당국은 세금을 더 거두거나 혹은 이 체납을 정리할 때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장 그동안에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세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많은 탈세나 체납을 하고 있던 납세자들이 아 이것 때문에 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요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6조 정도의 대수는 FIU를 통해서 특히 또 국제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감면 부분, 비과세 감면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금을 비과세 감면이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예, 이제 부자 감세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 깎아준 부분을 이제 원상복귀시키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 다시 높였을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세수가 들어올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 법인들이 경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투자의 부진이나 여러 가지 성장률의 저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 감세를 다시 포기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라는 건 엄청나게 크고 분명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세수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제가, 됐습니다. 예.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세수 부족이 사실 심각합니다. 이 세수 부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수가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증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 먼저 간단히 짚고 그다음 증세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수 부족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영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시죠. 금년에 세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은 좀 통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우리 국세 예산이 약 2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도 국세 수입 실적보다 약 한 7조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비율로 보면 3.6%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금년 7월까지 국세가 들어온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7조 4천억이 예산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8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6% 정도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6.4%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금년도 국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이제 진도비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진도비, 예.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진도비가 보면 7월까지 한 65%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58%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 계산을 하면 뭐 쉽습니다. 이거는 분자에다가 7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을 넣고 분모에다가 65.3% 0.653을 나누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금년에 세수가 22조 정도 이제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경제가 좀 좋아지고 또 세수 증가 노력도 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 금년에 한 10조에서 13조 정도 세수가 저는 부족이라고 봅니다. 근데 부총리는 지금 한 7조 내지 8조가 부족한다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이미 이제 우리 김강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보면 국채가 23조가 지금 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세수가 추가로 10조 이상 부족하게 되면 금년도 적자가 이제 35조나 됩니다. 그런데 세수는 이제 상반기에만 우리가 재정 적자가 46조가 났거든요. 물론 이거는 조기에 이제 재정을 집행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이 현상이 어려운 걸로 끝나게 되면 또 괜찮죠. 근데 이게 계속 고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가 특별히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현재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죠. 금년에 경제 성장률을 2.7% 보는데 내년에 4%로 보면 좀 더 나아진다는 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도 좋아져야 되지만 또 세율이 적정 수준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좀 세수가 어느 정도 더 들어오도록 세제 개편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우리 안종범 의원님께서 약간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서 덧붙이면, 저는 이제 부자 감세 철회하자고 하는 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소득세율도 지금 38%인데 이걸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가 간의 조세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세율이 턱없이 높으면 애국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나가려고 하고 또 이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효세율과 이 명목세율의 차이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최고 세율이 8,800만 원을 초과할 때 가세 표준이 최고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3억 원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율은 놔두더라도 이 3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법인세도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22%인데 저는 그걸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걸 올리자는 분도 계시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감세 도입되기 전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적용했는데 이 25%를 22%로 내리면서 2억 원 초과를 200억 초과로 100배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는 그대로 두더라도 200억 원은 좀 하향 조정해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를 줄여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이걸로 그치죠. 그게 굉장히 하시죠. 좀 예. 어렵고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요 정도로 하고 아까 세수 부족 문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세수 부족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래 세수 부족이 생긴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지나치게 성장률 예측치를 높게 해서 세수도 사실은 그 성장률 예측치 때문에 더 많이 거칠 걸로 예측했던 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안 거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상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 이제 세수가 덜 거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야가 합의해서 봄에 추경을 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7월 세수의 경우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 정도 더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더 경제가 살아나는 어떤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보면은 그 10조가 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서 7, 8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부도 예측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7, 8조 정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약 한 5조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고 그걸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기금의 여러 가지 여유 자금도 있고 해서 7, 8조 정도의 세수 부족은 해마다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어서 내년도까지 계속 국채 발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분명한 저 예측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이와 같은 국채 발행 23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어차피 10조 날 거니까 플러스 해서 35조 정도 국채 발행해야 될 거다. 어느 것도 결국은 올해 한 7, 8조 정도를 충분히 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안 그래도 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과 보통의 경우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적자가 발생했다가 하반기에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상반기에 46조 이제 관리 재정 수지였던 적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렇다면은 연간 보면은 지금 예측대로 약 한 23조 원래 규모로 줄어들 거다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작년도 보면은 약 한 30조 상반기의 적자가 결국 나중에 연금은 17조로 줄어들고 해서 항상 상반기 조기 집행에서 적자가 커졌다 나중에 한 반 정도로 줄고 하는 계속 뭐 관행이 계속 됐다면 올해도 46조가 발생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경제가 좀 살아나고 세수가 계속 더 거치기 시작했으니까 상반기에 세수 결손 10조보다 줄 거고 해서 46조조차도 이제는 줄어서 원래 추경에서 했던 23조 정도 적자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자는 다들 이제 생각이고요. 또 세금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아시죠? 나중에 굉장히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은 별거 아니다. 세수 부족. 뭐 제가 처음에 시작 7조 말씀드렸지만 정도 별거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예,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다. 다른 걸 공약 가격으로 수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8조 정도는 불용 한 5조 쓰고 예. 다른 거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견해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는 조금 더 클 거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견해이시죠? 아니 저는 이제 뭐 금년은 우리 안종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참 경제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 예안 위기가 났을 때도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168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도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금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고차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도 재정 적자를 한 20조 원 잡는다고 오늘 신문에서 났던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 적자 규모가 99조거든요. 100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빚 얻어 가지고 세금 감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6년째 재정이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근데 금년에도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큰데 내년에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가버리면 이게 고차가 되면 재정 건전성을 제외되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걸 좀 미리 깨달아 가지고 조정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결국은 이제 재정 건전성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뭐 그런 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안 의원도 걱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듣는 분들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통계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정부가 이 국가 채무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443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금주의로 해서. 그런데 발생주의로 하면은 902조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결산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 발생주의하고 공공기관을 합하면은 약 1,400조 가까이 지금 이 부채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채가 그 정도 1,400조 정도가 돼서 이거 GDP 대비 109%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수 부족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공약 가계부를 보면은 2015년부터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 지출의 계획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회복이 정말 아주 잘 되면은 좀 낫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은 2015년 이후에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출 구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게 논의를 해야 되는 성격이 아닌가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슈로 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우선 안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국가 채무 문제는 맞습니다. 저도 학계 한 오랜 기간 있으면서 어느 학자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사람이고 국가 부채 문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는 이 지금 얼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늘고 이 제대로 관리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가 채무가 얼마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얼마냐 할 때 그 범위조차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범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일단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러고는 안 되는 그 각각의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기관의 부채의 증가가 어느 부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국가 채무보다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공공 부분의 어떤 방만함이나 이런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 공약 가계부 상에 이제 앞으로 결국은 증세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증세라고 할 때 적어도 공약 가계부를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야 모든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은 증세라고 할 때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부분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경제 양성을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증세, 즉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할 경우에
기존의 납세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하경제 양성을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하고 또 금융 부분에 과세가 미진한 부분을 더 과세를 강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정세 즉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만약에 정세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즉 세금을 더 내게 할 건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도록 할 건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이전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인정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결국 정세 즉 세율 인상하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출 부분에서도 어느 문제가 생긴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할 거는 같이 고민을 해서 적어도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게 해서 세입 기금을 확충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고민을 하되 그 경우는 지출을 줄일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선은 이제 우리 안종범 의원님은 본인이 이제 공약 가계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데요. 이제 활이 시에서 떠날 때 조그마한 차이도 목표 지점에 가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내년도 이제 재정 소요액과 그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빗나가고 있다. 저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분으로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일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증세란 말이 지금 애곡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공약 가계부에도 보면 국세에서 48조를 더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치 증세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서 세금이 늘어나든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늘어나든 그건 다 증세인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고민인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공약 가계부에 보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확히 표현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세율 안 올리고 세목을 새로 안 만들면 증세 아니다는 것처럼 국민들께 얘기되는 것은 저는 안 좋다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써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뭐에서 얼마를 어떻게 걷느냐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요. 정부가 2017년까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어느 정도 늘려갈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17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21% 내로 가지고 가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 설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조세 부담률이 21% 있잖아요. 지금 OECD 조세 부담률이 25% 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수한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21%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겨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07년하고 2017년이면 10년 차이거든요. 10년 동안에 돌고 돌아서 겨우 참여정부 마지막 조세 부담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재정에 있어서 전혀 이거는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조세 부담률을 저는 한 21.5% 내지 22% 정도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작년도 조세 부담률이 20.2%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21% 가겠다는 얘기는 5년 동안에 0.8%포인트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는 얼마 정도 되냐? 2012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제 우리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1272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0.8% 곱하면 1년에 10조 더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조 걷어가지고 늘려가지고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우선 조세 부담률을 2017년에 GDP의 21%로 간 게 수정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정부 철학에 관한 문제니까요. 정부가 아니고 국회입니다. 예. 뭐 정부 여당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21%를 걷어들이든 22%를 걷어들이든 세금은 늘려가야 되잖아요.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안종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은 저도 100% 동의해요. 우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지하 경계를 양성하고 물론 저는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고소득자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을 매기자.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제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치를 어디다 내거느냐 이것부터 잘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고소득자 문제 또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득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20%가 납세 실적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의 89%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가 89%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20% 보고 95% 내라 이럴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적 합의라는 말로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가 끝으로 복지 공약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복지 부분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이게 세금이 잘 거치면은 복지 공약에 대한 고민도 없을 텐데 결국 세금도 좀 덜 거치는 편이기 때문에 복지는 그럼 꼭 그대로 해야 되느냐 또 현재의 복지 지출 이 구조는 다 문제가 없는 거냐 또 많은 낭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복지 공약 지금 내세운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먼저 이걸 많이 그동안에 손대해 보신 안종범 의원 말씀 먼저 해주시죠.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복지 공약 사실 전체 이 204개의 전체 공약을 하고 140개 국정과제를 만드는 중에 복지 공약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 공약 중에 어느 하나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든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 재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약 좀 접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공약 접자는 얘기 아니죠. 근데 그 이제 공약 가계부를 내놨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합니다. 문배하게 복지 공약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복지 공약 접자라고 하는 이런 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지적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공약하려면 결국은 지켜라. 대신 정세하라. 정세도 부자 정세하라. 이렇게 양쪽에서 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분명한 거는 모든 공약의 시행이나 재원 조달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갈수록 점점 이제 심화되지만 지금 현재 재원 조달의 문제성이나 복지 공약이나 각종 공약의 수정의 필요성이나 하는 게 제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공약을 수정하자, 접자, 혹은 재원을 새롭게 부자 정세나 정세를 해서 더 마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 공약, 주요 공약들을 많이 대선 기간 동안 하고 그게 국정과제로 이어지고 했는데 그 공약 중에 어느 하나도 야당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섭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4대 중증질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 모든 국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한다는 거나 또 기천금이나 그 외에 무상보육이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맞춤형으로 바꾸는 거나 하는 이런 많은 복지 공약들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꼭 필요성을 느끼고 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원 계획도 문제없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방향을 바꾸든지 크게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을 하고 국정과제로 된 이 복지 여러 가지 공약들, 프로그램들을 원래 계획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즉 복지 전달 체계도 바꾸고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 대선 때 이제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거 때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거든요. 남북 문제랄지 이념 문제 그리고 지역주의 이런 게 더 팽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서 공약을 했어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서 이 다음 선거 때는 야 정치권의 공약도 지켜지더라 하는 그런 신뢰를 줘서 앞으로 이제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서 뭐 그 공약이 시간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도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사정이 달라지면 이제 뭐 수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지켜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안종범 의원님께서는 복지 공약 잘 변함없이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노령연금 우리는 이제 노령연금에서 어르신들 연금 2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초연금 도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부분 드린다고 하는 게 이제 재원을 따져보니까 재원이 어려우니까 80%에서 70%로 막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정부도 왜 그러냐면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약 있는 거 확실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지층 일부에서는 야 공약 내걸었다 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다 지킬 수 있느냐 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저는 그런 이제 견제와 비판이 있으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건 공약을 지키시려면 현재의 21% 조세 부담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김한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세 문제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요. 이제 저는 정부는 좀 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세금 늘리자고 얘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건 표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용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좀 애롭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복지 공약 가급적 지켜야 되고 지키려면 21% 조세 부담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참 매우 열이 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이 되고 회복도 속도가 좀 너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모두 재정을 염려하게 되고 재정을 염려하니까 공약이 이게 혹시라도 차질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논의는 모든 거를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서로 못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못 본 측면을 또 잘 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더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차후에 또 우리가 기회를 가져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 가계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안종범 의원께서는 공약 가계부가 그대로 되도록 계속 기도를 드리시고 이영섭 정책위 의장께서는 정말 세제 또 재정 이쪽에 큰 전문가신데요. 국회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많은 보완책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모든 게 잘 되도록 하는 게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요.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생생토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